북상 속도를 높여 오늘 밤 제주를 강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흰남노는 사람과 바위가 날아갈 정도의 초속 40m가 넘는 강풍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흰남노는 내일 새벽 여수, 통영, 부산, 울산을 차례로 지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사실상 전국의 영향권에 드는 건데 태풍 이동 경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장 소식 알아봅니다. 남해안은 폭풍 해일이 일 것으로 우려되는데 특히 부산은 초고층 빌딩 주변에 이른바 빌딩풍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여 비상입니다. 내일 제주와 부산, 경남은 물론 서울 유치원과 초중학교도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시간 철야 근무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물귀신 작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추미애 전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수사 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쌍방울 전 회장의 자금 관리인이 채무를 이유로 한 기업체 대표를 폭행했다가 수사를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폭행 당시 녹음 파일 입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은 먼저 이 거대한 한반도를 향해 다가서고 있는 이 거대한 구름 먼저 보시죠. 오늘 뉴스9은 앞으로 100분 동안 11호 태풍 흰남노 특집으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밤 12시 뉴스 특보, 내일 아침 뉴스 프레이드까지 태풍 흰남노의 진행 방향, 위력, 피해 상황 등을 시시각각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흰남노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풍은 이미 제주도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제주도에는 비바람이 매우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고 합니다. 위력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제주 서귀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직접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노도일 기자, 지금 방송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보일 정도로 비바람이 아주 거세게 불고 있군요. 네, 지금 이곳 서귀포 법한포구에는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면 숨을 쉬기 힘들 정도고 돌풍이 불 때면은 제가 서 있는 이곳까지 파도가 밀려올 정도여서 태풍이 다가오고 있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는 현재 서귀포 남쪽 100km 부근에서 시속 30km가 넘는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상 속도라면 잠시 뒤인 밤 11시쯤 제주도 동쪽 해안을 지난 뒤 남해안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북상 중인 태풍 흰남노는 중심기압 940헥토파스칼, 초속 최대 47m로 매우 강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태풍 흰남노의 위력이 사람은 물론 달리는 차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노 기자 뒤로 보이는 바다의 파도도 상당히 위협적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면 지금 제주도에는 벌써 비 피해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제주도는 오늘부터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접어들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후 7시 기준 오늘 하루 한라산 윗세오름에서 505mm의 비가 내렸고 서귀포 대정읍에서 106mm가량의 포두가 쏟아졌습니다. 소방당국에는 강풍과 침수 피해 등 7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강한 비바람 탓에 관광객들은 발이 묶였습니다. 제주를 오가는 항로는 폐쇄됐고 오늘 제주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135편은 모두 결항됐습니다. 제주도는 비상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해안도로 등 위험 지역을 통제하고 나섰습니다. 법한포구에서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예, 제주 현장에서 방송하는 저희 취재 기자가 바람을 맞아서 호흡하기가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상당국은 이번 태풍은 강풍의 반경이 400km에 달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반도 전역이 영향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시간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남해안 지역은 사실상 전역이 초비상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지금부터 남해안 주요 지역 곳곳을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여수 국동항입니다. 자, 박건우 기자, 내일 새벽으로 지금 태풍의 상륙 시점이 예상돼 있기 때문에 지금 초비상이 걸렸겠죠? 네, 이곳 여수는 저녁 무렵부터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빗방울까지 거세졌습니다. 현재는 시야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거세게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는 내일 새벽 4시쯤 여수에서 약 50km 거리까지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이 밀물이 들어오는 만조 때라 해안 저지대 침수나 해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 해안가에 자리 잡은 상가들은 철문으로 입구를 막거나 모래주머니를 쌓아두며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 북상 소식에 여수 국동항에는 어선과 여객선 등 2천여 척이 피항을 한 상태고 전남에서는 선박 2만 7천여 척의 운항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전남 남해안 일대에는 가두리 양식장 면적이 5,300여 헥타르에 달하는데 어민들은 시설물이 망가지거나 정전으로 산소 공급이 중단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광양항에선 태풍 북상에 대비해 수출입 선박 2항 작업과 크레인이나 하역 장비를 굵은 와이어로 묶은 고박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여수 이순신대교와 거북선대교, 신안천사대교 등 해상 교량도 초속 25m 이상 강풍이 불면 통행이 제한됩니다. 내일까지 전남 지역에는 100에서 300mm 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고 바람도 초속 40에서 80m로 강하게 불어 태풍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수 국동항에서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예, 태풍은 제주로 지나서 내일 새벽 5시 통영에 상륙한 뒤에 1시간쯤 뒤에는 창원을 관통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창원 마산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창섭 기자, 지금 마산항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곳 마산항은 밤이 되면서 비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태풍은 내일 아침 5시 경남 통영에 상륙하는데 1시간 정도 뒤에는 40km 정도 떨어진 이곳 창원까지 진출합니다. 아직은 비바람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이번 태풍은 2003년 창원을 휩쓴 태풍 매미와 경로가 비슷한 데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태풍도 바닷물 수위가 오르는 만조 시간에 태풍이 들이닥칩니다. 창원은 내일 새벽 4시 50분이 만조 시간인데 태풍이 통영을 거쳐 창원까지 진출하는 시간과 비슷합니다. 경남에서만 주민 2,200여 명이 대피했고 각 항포구에는 선박 13,500여 척이 피항했습니다. 남해대교는 오늘 차량 운행이 중단됐고 오늘 밤 12시에는 노량대교 등 나머지 다리도 전면 통제될 예정입니다. 거제에 있는 대형 조선업체들은 내일 오전 임시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의 모든 학교는 내일 하루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는데요. 경남엔 오늘 낮 2시부터 태풍 주의보가 내려졌고 조금 뒤 밤 11시에는 경남도 태풍 경보로 강화될 전망입니다. 경남 남해안에서만 여객선 23척이 결항됐는데요. 경상남도는 오늘 풍수의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최고 대응 단계인 비상 3단계를 가동하고 나섰습니다. 창원 마산항에서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예, 모든 곳이 다 그렇긴 합니다만 남해안 주요 지역 가운데 가장 긴장하고 있는 곳은 아마 부산일 겁니다. 통상 태풍의 위력이 가장 세다는 태풍 오른쪽에 위험 반원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임서인 기자, 부산은 특히 바닷가에 고층 빌딩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해운대 앞바다엔 파도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해안가 일부에는 이미 출입 통제선이 서졌습니다. 내일 아침 7시 태풍은 부산에 가장 가까이 접근합니다. 부산은 이번 태풍의 오른쪽 위험 반원에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강풍의 위력이 커 파도를 키우는 데다 새벽에 만조까지 겹치면 해일 피해가 가중될 우려도 높습니다. 실제로 해운대 마린시티 일대는 6년 전 태풍 차바 당시 해일이 바로 옆 방파제를 넘으며 침수 피해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해일로 침수됐던 상인들은 이미 사흘째 영업까지 중단하고 태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해운대 일대 해안상가 150여 곳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태풍은 폭우도 동반해 부산에는 내일까지 400mm, 시간당 최대 100mm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과 저지대 주민 200여 가구가 대피했고 부산시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20만 명이 지낼 수 있는 이재민 대피 공간도 미리 확보했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 당시 크레인이 무너졌던 부산항은 오늘 운영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김해공항은 오늘 저녁 7시 이후 항공노선 86편이 모두 결항됐습니다. 밤사이 강풍이 초속 20m를 넘으면 광안대교 등 부산의 해안가 다리 7곳은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됩니다. 부산 지하철 1에서 4호선의 지상 구간은 내일 아침 첫 차부터 운행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자, 이번엔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서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울산 역시 태풍의 위험 반원에 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 전체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때처럼 시내를 관통하는 태화강이 범람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울산 상황입니다.
자, 김동현 기자, 아직도 비가 많이 내리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상가는 대부분 문을 닫았군요. 네, 울산은 늦은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진 태풍의 위력이 느껴지진 않지만 상습 침수지인 이곳 태화시장은 태풍 대비해 분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울산은 2016년 태풍 차바 때 태화강이 범람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점포 300여 개가 침수됐던 태화시장은 차수판을 세우고 모래주머니를 쌓으며 대비에 나섰습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침수 피해에 대비해 분당 4,500리터의 물을 빼낼 수 있는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을 태화시장에 설치했습니다. 울산 항포구에는 어선과 상선 등 선박 1,300여 척이 피항을 끝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내일 관내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지역 기업체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생산 중이던 선박 9척을 서해로 피항했고 남은 선박은 밧줄로 결속했습니다. 현대차는 수출부두에 있던 완성차 5천여 대를 안전지대로 옮겼습니다. 두 회사 모두 직원 출근 시간도 오후로 조정했습니다. 태풍은 내일 출근 시간대인 아침 7시 울산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은 태풍 중심부의 오른쪽인 위험반원에 위치해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 시기를 전후해 시간당 50에서 100mm의 폭우가 내리고 순간 최대 초속 40에서 60m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예, 이번 태풍의 가장 큰 고비는 내일 아침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도 태풍의 영향권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린 데 이어서 내일까지는 최대 250mm의 물폭탄이 쏟아질 거란 예보도 나왔습니다. 한강 잠수교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정원 기자, 오늘 이미 서울에는 비가 많이 내렸는데 잠수교 수위는 괜찮습니까? 네, 서울은 지금 현재 강한 바람과 함께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잠수교의 현재 수위는 5.7m로 보행자 통제 수위인 5.5m를 막 넘어섰는데요. 조금 전인 저녁 8시부터 보행자 통행이 전면 금지되고 차량 통행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오늘 하루 12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도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오고 있는데 현재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에 최대 2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후 6시부터 비상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비상상황 대응 인력을 기존 2,800여 명에서 6,400명으로 확대하고 침수 취약 지역에 모래주머니 32만 개를 설치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또 침수 피해가 잦은 서울 주요 하천 27곳은 출입이 금지됐고 우면산과 청계산 등 주요 등산로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내일 서울 지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1,400여 곳이 등교 수업이 중단되고 중학교는 상황에 따라 휴업이나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철야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한강 잠수교에서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이 시각 기상특보입니다. 제주도와 전남의 태풍경보, 울산과 부산, 경남 그리고 전북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흰남노는 초속 47m 강풍을 동반해서 북상하고 있는데 이 기상청에 분류한 태풍 강도를 한번 보시면은 초속 44m 이상은 사람과 바위가 날아갈 정도의 매우 강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흰남노가 부산의 주변에 상륙할 때도 기차가 탈선할 정도의 강풍이 예상되는데요. 부산 해안가에 들어선 초고층 빌딩 주변에는 건물 사이에서 위력이 강해지는 이른바 빌딩풍까지 더해져서 걱정이 큽니다. 하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태풍 마이삭이 몰고 온 강풍이 해운대 일대를 덮칩니다. 고층 건물 사이를 지나던 시민들이 거센 바람에 휘청거립니다. 당시 부산 해운대 초고층 건물 사이에는 빌딩풍이 겹치면서 초속 50m에 이르는 강풍이 불어 유리창 파손이 잇따랐습니다. 부산은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순간 최대 초속 60m가 넘는 강풍이 불 전망입니다. 초속 54m가 넘으면 건물이 무너질 정도의 위력입니다. 강풍 실험 결과 초속 40m는 성인이 고개를 숙인 채 겨우 걸을 수 있고 초속 50m엔 앞으로 걸어가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같은 강풍이 고층 건물 사이를 통과할 때 돌풍을 일으켜 예상하기 힘든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유속의 약 50%까지는 충분히 쉽게 속도가 증가가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층수가 높을수록 바람도 더 강하다며 초고층 건물에 사는 주민들은 강풍에 유리창이 깨지지 않도록 창문틀을 고정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경남 창원 지역도 큰 태풍이 올 때마다 피해가 컸던 곳입니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때는 18명이 숨지기도 했죠. 그런데 이번에 또 흰남노가 매미와 거의 비슷한 경로로 상륙할 것으로 보이자 창원 전체가 초비상입니다. 창원시가 준비한 모래주머니 4만 개는 사흘 만에 동이 났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창원의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산책로 바닥이 벽처럼 일어섭니다. 높이 2m, 너비 10m의 벽 20개는 30분 만에 1km에 걸쳐 세워지며 차수벽이 완성됩니다. 차수벽은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피해가 집중됐던 하포 수변공원 일대에 세워졌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가 강타했을 때 마산 일대에는 높이 4m가 넘는 폭풍 해일이 들이닥쳐 18명이 숨지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부 다 잠겨가지고 냉동 창고에 있던 생선들 전부 다 버리고 난리 났었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마산에는 2.4m 정도의 해일이 예보된 상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상인들은 가게 입구에 모래주머니를 쌓았습니다. 매미의 악몽을 기억하는 시민들은 모래주머니를 만들고 오토바이로 차로 실어 나릅니다. 임시방편으로 하긴 하지만 이게 뭐 완벽한 해결책은 아닐 거고 아무튼 좀 태풍이 조용히 지나가기를. 창원시가 준비한 5kg짜리 모래주머니 4만 개가 사흘 만에 동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수요가 있어서 앞으로 2만 개를 더 만들어서 배부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19년 만에 또 태풍이 상륙하는 창원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에 뜬 눈으로 오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이번엔 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작년에 태풍 오마이스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죽장면 일대는 아직도 그때 상처가 남아있는데요. 이번엔 더 큰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나서서 수로를 정비하고 취약 지역을 손보기도 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불어난 강물에 학교 담장이 맥없이 무너지고 헬기가 나무 위로 대피한 주민들을 구조합니다. 지난해 태풍 오마이스가 휩쓸고 간 포항 죽장면. 1년이 지난 지금도 부서진 제방과 도로는 복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지난 태풍 피해로 끊겼던 도로는 흘렁토사를 이용해 응급 복구됐습니다. 응급 복구는 됐지만 하천 폭이 좁아져 범람 우려도 더 커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직접 하천변에 나가 물살 흐름을 막는 숲을 제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십니까? 불안해하죠. 비가 오면은. 하천에 풀이 있으면 물이 못 차고 나가잖아요. 북상 중인 태풍 흰남노가 내일 아침 8시쯤 포항을 관통한다는 소식에 일부 주민들은 일찌감치 옷가지와 비상약을 챙기며 대피에 나섰습니다. 이게 약방자 아이가? 어머니가 고립될까 아들은 휴가를 내고 달려왔습니다. 다리가 떠내려가 보이는데 무조건 비 많이 오면 들고 올라고 작정하고 있어요. 포항시는 피해 우려가 있는 죽장면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하고 밤사이 비상태세에 돌입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면서 국내선 항공 300여 편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일부 고속철마저 운행이 중단돼서 시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항 관계자가 활주로에선 여객기 바퀴를 바닥에 단단히 고정합니다. 전광판엔 결항을 알리는 빨간 글씨가 줄지어 떠 있고 여객터미널에 승객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전국이 태풍 흰남노의 영향권에 들면서 국내 14개 공항을 출발하는 여객기 532편 가운데 360여 편이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탑승 수속 카운터 앞 대기 안내선에는 이렇게 결항을 안내하는 입간판이 놓였습니다. 오늘 결항된 여객기도 50편이 넘습니다. 우리 뒤로는 다 결항되고요. 우리가 마지막이고. 일찍 출발한 비행기는 불안정한 기상 상태로 아찔한 순간을 겪었고 다행히 비행기가 떠서 타고 왔는데 오는 도중에 비행기가 많이 흔들려서 좀 무서웠습니다. 제주와 부산 등 남부 지역은
항공기 이륙이 중단돼 대부분 승객의 발이 묶였습니다. 남편이 이제 내일 당장 출근을 해야 되는데 당장 내일 업무에 차질이 생길까 봐 지금 제일 걱정하고 있거든요. 출근을 못 하게 될까 봐. 흰남노 영향권에 본격 진입하는 저녁부턴 KTX와 SRT 등 일부 고속열차 운행까지 중단돼 장거리 이동 승객 불편은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불과 한 달 전 수도권을 강타한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흰남노에 또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보수공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찾아온 태풍에 배수 작업은 멈췄고 무너져 내린 옹벽은 위태롭기만 합니다. 윤서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폭우로 84가구가 침수된 서울 강남 구룡마을. 앙상하게 드러난 배수관 사이로 흙탕물이 쏟아져 내리고 움푹 파인 진흙길엔 오수가 역류해 악취가 진동합니다. 불안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새니까 방으로 들어오니까. 방으로 들어오니까 내가 꺼내놓은겨. 콘크리트로 고정해둔 표지판은 빠른 물살에 쓰러졌습니다. 이곳은 한 달 전 내린 폭우로 독방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컸는데 어제 내린 비로 또다시 둑이 무너졌습니다. 주민들은 복구 작업 도중 또다시 찾아온 태풍 흰남노에 망연자실합니다. 집이 아직 복원이 되지 않아서 주민들도 지금 어제부터 밤잠을 못 주무시고 오늘 저녁으로는 좀 회관으로 모시든지 대피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아파트 뒷산 옹벽이 무너져 내린 서울 동작구 주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옹벽 재검 공사는 어제부터 중단됐고 집안 약화로 인해 또다시 토사가 쏟아져 내리지는 않을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무섭죠. 입주해 있는 주민들도 겁이 나서 지금 오늘 호텔에 가서 자야 되나. 수해 상처가 아물기도 전 또다시 찾아온 강력 태풍에 이재민 시름은 더욱 깊어집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태풍 흰남노를 맞닥뜨린 일본에서는 오늘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키나와에 이어서 규슈 지역에서도 대규모 피난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간접 영향권인 대만과 중국에서도 정전과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변지영 기자입니다. 지붕이 뜯겨져 나간 자리 옆, 담장 위 철조망이 종잇장처럼 휘어졌습니다. 강한 바람에 꺾인 가로수는 전봇대 전선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핥히고 간 오키나와에서 대피령이 내려진 주민만 수십만 명. 하늘길 뱃길이 막히면서 유통선이 운항을 멈춰 식량난 가능성까지 나옵니다. 태풍이 살짝 비껴간 대만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6만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강풍에 신호등이 쓰러지고 차가 뒤집히는 등 사건 사고만 5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중국 동부 해안 도시들도 비상 경계 태세로 5만여 명의 경찰관이 투입됐습니다. Taiwan, China, into Japan as well. Schools are closed. Ferry services are shut down.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흰남노는 오늘 밤 일본 규슈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NHK는 규슈에선 강풍으로 전신주가 쓰러질 수 있고 서쪽에선 해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신칸센도 일부 노선의 운행을 취소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의 위력은 앞서 현장을 차례로 연결해서 보여드린 그대로입니다. 내일 새벽이면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게 되는데 흰남노가 우리 지역에 가장 가까워지는 때는 언제인지 또 위력은 어느 정도가 될지 이태희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176km에 달하는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접근합니다.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 지역은 제주도 서귀포시. 사람과 커다란 돌도 날려버리는 매우 강상태를 유지한 채 40km까지 초근접합니다. 광주, 여수 등 전남 지역엔 시속 90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흰남노는 반경 160km의 거대한 태풍이어서 한반도 전체가 영향권에 놓입니다. 보통 태풍의 왼쪽은 오른쪽보다 덜 위험하지만 흰남노는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길게 누워 관통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도 없습니다. 태풍의 규모가 크고요. 그 눈의 사이즈도 상당히 큽니다.
강한 바람과 많은 비, 그로 인한 피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흰남노는 내일 아침 경남 고성과 통영 사이에 상륙하는데 창원과 경주는 태풍의 눈이 도시를 관통합니다. 충청 지역 대전과 세종도 이 시간대가 가장 고비입니다. 충남 일부 지역은 강한 비바람이 치는 폭풍 반경에도 포함됩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지만 태풍이 몰고 온 따뜻한 공기가 북쪽 찬 공기와 충돌해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강릉을 비롯한 강원 지역은 오전 10시쯤 태풍과 가장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태풍이 소멸되는 늦은 저녁까지 바람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예, 워낙 태풍이 가깝게 다가오긴 했습니다만 이럴 때는 정말 진심으로 예보가 좀 빗나가 주기를 바라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태풍 왜 이렇게 위력이 센지 기상 전문가에 직접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반기성 K웨더 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제가 좀 예보가 빗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거겠죠?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제 방향을 갖다 잡고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은 예. 속도가 가속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방향을 바꾸질 않습니다. 이게 예. 이제 물리적인 법칙도 방향을 바꾸려면 속도가 줄어들어야만 바꿀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계속 가속되고 있거든요. 예. 뭐 약하게나마 그런 경우에는 거의 뭐 지금 현재 예상처럼 뭐 거의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통영이라든가 고성 사이에 상륙을 한다고 예측이 돼 있는데 그거보다 뭐 좌우로 한 20km 정도는 더 빗나갈 수 있지만 거의 그 지역으로 상륙할 것은 뭐 거의. 근데 과거의 경우를 보면 육지에 탁 부딪힐 때 위력이 많이 줄어든다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수도 없습니까? 대개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육지에 부딪힐 때 태풍은 세력이 약화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속도가 빠른 경우는 그렇게 쉽게 약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아주 대표적이었던 것이 매미라든가 루사 같은 그런 태풍들이 거의 물론 약화되긴 하지만 그렇게 쉽게 약화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이제 상륙돼서 바로 경남 지역을 관통하고선 포항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상청 예상도 들어올 때, 그러니까 경남 그 통영 쪽으로 들어올 때가 초속 43m인데 포항 쪽으로 빠져나갈 때가 40m로 보고 있거든요. 거의 줄지가 않는군요. 그러니까 거의 줄지 않고 나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 지역을 관통하는 통영에서 창원, 부산, 울산 이 지역 주민들은 정말로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만 사라오 태풍이 1959년에 왔다 그러고요. 2003년 매미 같은 게 다 이제 가을 태풍 아닙니까? 가을 태풍이 유난히 이렇게 위력이 센 건 무슨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나라 가장 피해가 컸던 태풍들은 다 9월 태풍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태풍이 강력하게 발달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해수 온도가 높을수록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9월이 1년 통틀어서 그 서태평양 쪽의 해수 온도가 가장 높을 때고요. 다음에 이제 이 9월에는 태풍의 이동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름하고 틀려서 편수풍대가 좀 더 강해지면서 빨리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때는 또 뭐가 있냐면 여름과 달라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부딪히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바람이 더 강해지고 비도 더 강하게 내리게 됩니다. 되게 이제 불안정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특성으로 대개 이 가을 태풍이 들어올 때 피해가 가장 큰 것이죠. 조금 전에 통영에 상륙할 때 이제 바람의 속도가 초속 43m, 빠져나갈 때 40m 정도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뭐 여러 차례 주의사항을 안내를 해드립니다만 또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이게 얼마나 센지 또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뭐 그 대비도 하시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데 초속 43m면 절대로 나가시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바람의 속도인 거죠. 어떤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이게 이제 우리 태풍 그 강도를 나눌 때 강한 태풍인데요. 강한 태풍이 이제 그 경계가 45입니다. 44. 그러면 제주도 옆을 지나올 때는 매우 강한 태풍이었거든요. 초속 45m. 그거는 매우 강한 태풍인데 지금 상륙할 때는 43이니까 이름만 강한 태풍으로 바뀐 것이지 사실상 매우 강한 태풍이다. 풍속 차이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통상 강한 태풍일 때 거의 뭐 이런 어떤 그 기차도 탈선이 가능하고 이런 철구조물도 휘어질 수가 있고 매우 강한 태풍 같은 때는 사람이라든가 뭐 어떤 돌 같은 것도 다 날아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이번 태풍이 올라온 조선소 크레인이 무너졌을 때 그때는 몇 미터 정도의 그때가 41m였습니다. 아, 그럼 그때보다 더 센 바람이 오고 있다. 네, 그렇죠. 매미 때였는데 예. 부산항의 그 골력 크레인이 그때 무너졌을 때인데요. 예. 그때보다도 지금 이번에 올라오는 흰남노가 더 강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자료 화면으로 많이 소개해 드릴 때 이렇게 우산 쓰고 있으면 우산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런 정도의 바람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센 바람이라고. 그럼요. 그거는 내일 서울 정도에서 부는 바람이 그 정도고요. 예. 지금 우리가 경기를 할 때 보통 한 초속 40에서 60m 정도 부는 바람이 어디 불 것이냐. 예. 제주도, 남해안, 이제 경남 쪽의 동해안 지역입니다. 이 지역으로는 거의 40에서 순간제트 풍속 60m 이상 불 수 있다. 그럼 남부지방 쪽으로는 한 30에서 40m 초속, 충청지방은 한 20에서 30m, 수도권은 15에서 한 20m 정도입니다. 태풍이. 그럼 수도권도 15m면 이 간판들이 날아다니는 정도거든요. 큰일 나겠군요. 네, 그래서 밖에 있다가는. 오늘 기상청정이 브리핑하는 거 잠깐 들었는데 예. 하여튼 내일 절대로 밖에 나오지 마시고 그냥 실내만 계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 우리가 저 밑에는 물론 당연히 그렇고요. 거기는 실내에서도 사실 위험한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나 서울이나 이런 데도 이 비산물이라 해서 날아다니는 거에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 외출하지 않으시고 좀 안전한 곳에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도시 반경이 이를테면 반경 한 20km 정도 되는 도시라면 빠져나가는 시간, 그러니까 그 도시 안에 태풍이 머무는 시간은 얼마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현재 그 이동 속도가 시간당 30km 정도거든요. 예. 근데 지금보다는 이제 앞으로 더 가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0km 정도 직경되는 도시라면은 한 30분이면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되죠. 예. 근데 문제는 태풍이 딱 중심에 들어와서 피해가 큰 것이 아니고 예. 이제 가장 우리가 피크, 가장 위험한 시간대가 있거든요. 태풍이. 예. 그럼 태풍이 들어오기 3시간 전, 태풍이 빠져나가서 3시간입니다. 태풍이 빠져나갔다 해갖고 나가고 나서 3시간 뒤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까지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태풍이 빠져나간다고 풍속이 줄어들거나 바로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소한 앞뒤려갖고 이 합해서 6시간 정도는 가장 위험한 시간이고요. 예. 그러나 그거보다도 실제로 가장 위험한 시간 넘어가더라도 상당한 시간은 바람이 불고 비도 강하게 내리게 되죠. 오늘 기상청 발표를 보니까 태풍의 위험 반경이 400km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400km면 대한민국 전체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제 강풍 반경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풍속이 초속 15m 이상인 서울도 에어리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은 내일 들어가죠. 예. 15m까지. 예. 그러니까 서울 예고에서 15에서 20m를 낸 것이고요. 예. 통상 이제 예전에는 태풍 반경을 갖다 이제 반경 킬로에 따라서 이제 대형 태풍, 중형 태풍 이렇게 나누다가 이게 2020년서부터 그냥 폭풍 반경, 강풍 반경으로 나눴습니다. 예. 그래서 폭풍 반경은 초속 25m 이상인 반경을 얘기하는 예. 것이고, 이제 이 강풍 반경은 초속 15m 이상인데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육지 상륙할 때 대개 이 폭풍 반경이 한 18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개 그 범위가 충청도 정도까지가 폭풍 반경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수도권 쪽은 강풍 반경까지 다 들어가고. 그럼 시간대는 같습니까? 이를테면 창원이나 부산을 통과할 때 그 시간에 서울도 바람은 강도는 약합니다만 바람이 부는 겁니까? 그 네, 시간대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서울 같은 데도 내일 창원, 그러니까 그 고성에서 통영 사이에 상륙할 때 그때부터 바람은 같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럼 남해안 주민들뿐 아니라 서울 주민들도 내일 출근 시간대나 이럴 때는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되겠군요. 조심을 하시라는 거죠. 구조물이 떨어져서 날아갈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네네. 있으니까. 자, 비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요. 비는 이번 태풍은 비도 유난히 많이 몰고 온다 그러는데 비 역시 태풍 반응의 오른쪽에 많이 옵니까? 아니면 한반도 전체에 많이 온다고 봐야 됩니까? 통상 이제 태풍을 보면은 태풍의 전면에 비가 가장 많이 옵니다. 전면이라고 하는 전면. 것은 앞부분입니다. 앞부분이죠. 이동해 가는 앞부분이고 바람은 우측 바람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파도 같은 거는 태풍의 뒤쪽이 가장 높아집니다. 근데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북쪽에서 저기압이 내려왔습니다. 저기압이 내려오면서 지금 수도권에 어제서 비가 내렸던 것은 태풍으로 인한 비가 아닙니다. 그거는 저기압으로 인한 비인데 이 비가 이 저기압이 내려오면서 태풍에서 유입되는 뜨거운 수증기를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것이고
그러니까 아직 태풍이 올라오기 이전에 이미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린 상태고요. 예. 일단 이제 태풍 이게 지금 태풍의 전면에 있기 네, 때문에 그런 태풍이 아직 들어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직도. 그럼 태풍이 이제 본체가 상륙한다면 그 한 3시간 정도부터 그러니까 내일 한 새벽 3시면은 나면서부터 이제 태풍이 이제 진짜 그 비바람이 들어올 텐데 예. 그 이전에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에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뭐 현재도 뭐 이미 제주도 산악지역 같은 600mm가 이미 넘었는데 뭐 내일까지 본다면 1000mm 넘을 것 같고요. 지난번 며칠 전에 서울 강남에 뭐 엄청난 물난리 있었는데 그때 같은 상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가능하다고 보느냐 하면은 실제로 이 지금 북쪽에서는 굉장히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밑에 쪽에서는 아주 굉장히 뜨거운 순기와 이 습기를 가진 공기가 흘러서 부딪히는 거거든요. 예. 부딪혀서 합쳐서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그 부딪히는 그 지점에 있는 지역, 그게 만약 수도권에 걸린다면 수도권이 그러니까 기상청이 어제 예보를 낼 때는 시간당 100mm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예측을 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대홍수 왔을 때 그때도 100mm 전후 뭐 제일 많이 왔던 데는 141mm가 내렸지만은 그 정도 내리면은 서울은 물이 빠지지 않죠. 큰일이군요. 어쨌든 내일 저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내일 오전까지는 좀 집에서 태풍 피해가 어디까지 가는지 좀 잘 살펴보시고 가급적이면 외출도 좀 삼가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정말 별일 없어야 될 텐데 정말 걱정입니다. 뭐 자연의 위력을 저희가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센터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걱정이 더 크군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 자세히 알아보고 뉴스 특보 태풍 진행 상황은 잠시 뒤에 다시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내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소환했죠. 이 대표 본인은 아직 출석할지 말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은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여당은 역대급 물귀신 작전이라고 반발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고발을 한 건지 권은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과 양분남 법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제출합니다.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건데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를 일임했다고 말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주가 조작 첫날 주식을 직접 사라고 지시를 했고 또 중간에 증권회사 직원으로부터 중간중간 보고를 받았다는 당장 현직 대통령이 갖는 불소추 특권 때문에 고발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고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 재임 기간에 소추받지 않는 것이 헌법 원칙입니다. 정치적 상징적 의미로 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도 사실상 정치적 행위라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5년 후에도 이것은 수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고요. 민주당은 긴급 의총을 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나에 대한 특검도 받을 수 있다고 하자 대선 때도 계속 특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지도부가 나서 김건희 특검 추진을 공식화한 겁니다. 의총에서는 또 이 대표의 검찰 소환 거부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고발과 김건희 특검 추진에 대해 이재명을 고하기 위한 역대급 물귀신 작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서 특검 주장을 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참 대단한 당인데 민주당 유전자엔 물귀신 작전의 유능함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에 대한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대선 끝난 지 반년이 다 돼가는데 정치권의 고소고발전은 갈수록 확전 양상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가장 큰 이유로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들이 지연된 점을 꼽고 있습니다. 초기 수사 부실로 증거가 사라지거나 중요한 관계자들이 해외로 도피한
정황 역시 수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효에 쫓겨 수사를 마무리하려다 보니 이번 소환 논란도 벌어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건 작년 10월 27일.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를 용도 상향했다고 말한 지 7일 만입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하지만 3월 대선이 끝난 뒤에도 경찰 수사에 진척이 없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이 넘은 6월에서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해 관련 공문들을 확보했습니다. 결국 2주 전 검찰에 사건을 넘겨 공소시효까지 4일 남은 상태입니다. 지난 대선 뜨거운 감자였던 대장동 사건 수사도 부실 의혹만 남겼습니다. 전담 수사팀까지 꾸렸지만 이른바 친문으로 분류된 검사가 팀장을 맡았고 설계자를 자처한 최종 결정권자에 대한 조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이제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이 담당 임원이었죠. 결국 실무자라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장실은 제외했고 유동규 휴대전화 확보에도 실패해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수사 상황에 정통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 대해선 수사를 안 하는 방향으로 돼 있었다며 같은 수법으로 진행된 위례신도시 사건은 수사 착수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수사팀을 재정비한 검찰은 이재명 의원의 오른팔로 불려온 정진상 당시 부실장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았다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재소환해 대장동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사건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최근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더딘 수사 속도에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진상을 규명하는 게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국회에서는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태풍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야는 이재명 대표 소환과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주요 장면들을 요약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를 무리하게 소환한 반면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는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무리한 소환, 이게 정치의 사법화 아닙니까? 수사한 지 지금 2년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후보자는 이 대표에게 오히려 방어권을 주는 것이라 했고 김 여사 수사에 대해선 전 정권에서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돼 관련 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께서 지휘한 두 차례 지휘한 6건이 유효합니다. 여당은 피의자 수사가 검찰의 임무라고 가세했습니다. 간 큰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하게 진실을 가리고 치우침이 없이 수사하는 것이 이것이 검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대검 기조부장이었다는 점을 들어 윤석열 라인이라며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이 후보자는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사석에서 형님이라 부른다라는 한 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청문회에선 채널A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질의하는 게 이해 충돌이라는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스스로 사보임을 요청해서 법사위원회에서 사임을 하시면 됩니다. 저보다도 더 열심히 제 재판에 관한 사실관계를 주워 섬기면서 최강욱 의원님 그런 식으로. TV조선 이광희입니다. 국민의힘은 추석 전에 새 비대위를 꾸리기 위한 당헌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새 당헌엔 당원권 정지 중인 이준석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새 비대위는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는 8일 공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논란이 모두 끝난 건 아닙니다. 국민의힘 정상화에 어떤 변수들이 남아있는지 최민식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상임정국위원회는 현재 당이 비대위 설치가 필요한 비상 상황이라는데 만장일치로 뜻을 함께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요건에 해당되고
그 설치의 필요성도 있다고 해석하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오전에 열린 전국위에서는 새 당원 당규를 의결했는데 선출직 최고위원 중 4명 이상이 사퇴한 경우 비대위를 둔다는 규정이 추가되면서 김용태 최고위원을 제외한 최고위원 4명 사퇴로도 비대위 전환 요건이 갖춰졌습니다. 당원 개정 직후 주호영 위원장을 포함한 비대위원 9명이 전원 사퇴하면서 주호영 비대위도 해산됐습니다. 완전히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일괄 사퇴를 하는 그 절차를 밟은 겁니다. 또한 새 당원은 비대위 출범 시 당대표는 해임된다는 규정을 명시해 내년 1월 당원권 정지가 풀리는 이준석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도 차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직전인 8일 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임명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전 대표 측이 추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만큼 법률적 관문까지 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예, 정치권에 몰아닥치고 있는 폭풍도 흰남노 위력 못지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야당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정치부 한송훈 기자에게 자세히 좀 물어보죠. 자, 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 못한다는 건 야당도 모를 일은 없을 텐데 이거는 일종의 맞불 작전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이 윤 대통령도 사실과 다른 말을 했는데 왜 이재명 대표만 수사하냐 이런 프레임으로 지지층을 지키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취임 넉 달밖에 안 된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특검하겠다. 이것도 참 전례가 없는 일인데 이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법률로만 보면요. 예. 김건희 여사는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한 대상, 불소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혐의가 입증이 되면은 재판에 넘겨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내 반발도 있고요. 또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강행 처리가 녹록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 국민의힘에서는 추석 밥상에 김건희 리스크도 올리겠다는 일종의 물귀신 전략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권 일각에서는 여권의 주장입니다. 김건희 여사 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상당 기간 수사를 했기 때문에 별로 나올 게 없다. 이게 이제 여권 일각의 주장이고 그렇다면 특검 받아서 이번에 털고 가자 이런 기류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일부에서 그런 전략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예. 그 전체적인 기류는 특검은 안 된다, 받을 수 없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이 특검으로 가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다양한 논란이 불가피할 겁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적이 다시 한번 언론의 재조명을 받게 되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분산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 건은 수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틀어도 별로 더 나올 게 없다라는 것이 이제 여당 일각의 주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야당에서는 네. 그런 검찰을 믿지 못하겠으니까 특검하자 이런 주장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보이는데요. 사실상 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는 지난 정권이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과 검찰에서 집중적으로 진행이 돼 왔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예. 그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2020년부터는 대표적으로 친문 검찰로 분류되던 이성윤 중앙지검장,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수사팀까지 보강을 하면서 2년 이상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때도 검찰총장은 윤석열 총장 네, 맞습니다. 네. 예. 하지만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는 찾지 못했는데요. 민주당은 최근에 공개된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주가 조작의 근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작 녹취록을 보면은 이 증권사 직원의 전화에 김 여사가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라고 답하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예. 이렇다 보니까 이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주가 조작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이 증권사에 모두 맡기는 1인 매매만 했다는 그동안의 해명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라고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최근에 공개된 녹취록이 바로 주가 조작의 증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냥 통상적인 1인 매매로 본다. 이게 이제 여당의 반박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 수사는 앞으로 상당 기간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또 여기에 맞불로 김건희 여사 특검 주장도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 정치권의 협치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 이렇게 보는 전망들이 많지요.
네, 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촉발된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이 정기국회 내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결국 이 법률 개정을 통해 진행해야 되는 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정부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서 출구를 찾게 되고 이 야당은 또 시행령을 막는 법안을 내밀고 또 압박하는 악순환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후내년이죠. 2024년 봄에 치러지는 총선 전까지는 이런 실강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참 답답한 상황이긴 하군요. 예, 한송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쌍방울 전 회장의 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사업자가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 인물이 한 기업체 대표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면서 폭행했다가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입수해서 들어보니까 채무자인 사업가는 상당히 겁에 질린 목소리였는데요. 이 폭행에 가담한 또 다른 인물은 현재 태국에서 도피를 이어가고 있는 쌍방울 전 회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송민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 지난해 10월 K사 대표 박모 씨는 한 사업가를 이곳으로 불러 빌려준 돈 60억 원을 갚으라며 폭행했습니다. 태국에 도피 중인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도 언급합니다. 너 김도 대장인데 장을 있었어. 장대권 박 씨는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배임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수사를 받던 중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인물. 페이퍼 컴퍼니 K사를 세워 변호사비 대납의 수단으로 거론된 쌍방울 그룹 전환사채 50억 원어치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남성 A씨도 폭행에 가담했습니다. 선착도 어떤 이자 받는 게 잘못된 거야? 이자는 그때까지 유리치 100억 8천 딱 나왔잖아. 폭행 도구를 찾는 듯한 말도 하고 연장 갖고 오라 그래, 연장해? 사무실 연장 갖고 오라 그래. 박 씨와 김성태 전 회장의 관계도 강조합니다. 내 동생 X는 딱 2명을 위해서는 자기를 던질 수 있는 애야. 큰아야하고 우리 김성태 회장님. 둘째는 형. 폭행은 2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경찰이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하고 나서야 끝났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폭행 가해자 2명은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검찰은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2시간가량 폭행까지 한 이 녹취를 확보하고도 이들에 대해서 벌금형에 처해달라면서 약식 기소해서 석연찮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고등검찰은 검찰에 사건을 다시 수사할 것을 지시했고 법원은 약식이 아닌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이어서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쌍방울 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박모 씨가 채무자인 사업가를 폭행한 사건이 벌어진 뒤 경찰은 현장에서 녹음 파일과 CCTV 등을 확보했습니다. 수사를 통해 사업가를 폭행한 박 씨와 A 씨는 상해 혐의, 현장에 있던 또 다른 남성 B 씨는 협박 혐의를 각각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검찰은 박 씨와 A 씨를 약식 기소하고 B 씨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약식 기소는 법원의 정식 재판 없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 사건을 처리한 검찰 관계자는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검찰이 너무 가볍게 처리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명이 폭행했고 사채 회수 과정에서 저지른 폭행을 엄벌하는 최근 추세와도 맞지 않단 겁니다. 더욱이 가해자 측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훌쩍 넘는 월 10%대 이자를 요구했다고 피해자 측은 주장했습니다. 즉 상해 진단서가 제출된 사건이고 더군다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약식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일 뿐. 서울고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수사할 것을 명령했고 법원도 이 사건을 약식 재판이 아닌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으로 명절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귀성 열차표도 2년 만에 뛰어앉기 없이 전좌석 예매로 진행됐는데요. 지난해 추석보다 열차표는 배로 늘었지만 좌석 구하기는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예매 홈페이지는 열리자마자 먹통이 됐고 웃돈 거래에 예약 대행까지 이 불법 안표 거래도 여전했습니다. 소비자탐사대 정은하 기자가 추석 열차표 예매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수서 고속철도 추석 예매 마지막 날인 지난달 25일 서울 수서역. 100% 비대면 예매에 고령층의 항의 방문이 이어지고 전화로 예매를 했어. 표를 바꿔달라. 고향 가는 기차표를 구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환장해지 돌아삐지. 고향이 저 경상도인데 내려가려는 그 기분이 얼마나 좋아가지고 전화를 한 30분을 해가지고 이제. 서울역도 사정은 마찬가지. 힘들어. 그럼 뭐 말 하나만 아니오. 겁나게 힘들어. 겁나게. 온라인 예매 오픈 당일 2020년 21만 명, 2021년 18만 명이었던 접속 인원은 올해 83만 명까지 폭증하면서 한때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매표 창구에 줄을 서듯 선착순 입장 후 1인당 3분 이내로 예매 시간까지 제한했는데 해마다 인터넷 예매가 힘든 이유는 뭘까? 이번 추석 SRT 예매가 시작이 되는데요. 저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오전 7시 정각. 예매 버튼을 누르자 대기 인원이 3,063명으로 뜹니다. 30분의 기다림 뒤 드디어 마주한 예매창. 다 매진이네요. 하지만 대부분의 열차는 이미 매진된 상태였습니다. 온라인 예매가 끝나자마자 중고 사이트엔 웃돈을 붙여 열차표를 판다는 글이 올라오고 1시인데 7개나 올라왔네요. 취소표를 구해준다는 대행업자까지 등장했습니다. 현행법상 개인 간 열차표 거래 자체가 처벌 대상이지만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한 부당 거래를 완전히 막진 못하는 실정입니다. 예매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매크로 프로그램 앱까지 유통되고 있는 상황. 해당 앱 개발자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취소표를 잡기 위해 기약 없이 새로 고침하다 4, 5년 전 개발했다며 부정적으로 활용될까 앱스토어에서 내리는 걸 고민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명절 기간 열차표 불법 거래 의심자 8명을 적발해 수사 의뢰한 코레일은 올 추석 연휴 기간 열차표 부당 거래 특별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소비자탐사대 정은하입니다. 나날이 치솟는 원달러 환율이 결국 1,370원까지 뚫었습니다. 강달러의 영향으로 외화 비상금으로 불리는 외환 보유액도 줄어들었고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달러비 비율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경제에 경고 신호가 동시에 들어온지라 우려를 거둘 수는 없어 보입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국내 시중은행의 외환거래실. 요동치는 환율에 달러를 사고 파는 직원들 목소리가 다급합니다. 240 솔드 4원, 50 솔드 2.9. 오늘 장중한 때 1,375원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은 1,371.4원에 마감했습니다. 달러 가치가 오르자 우리나라가 가진 외화 자산의 달러 환산액은 쪼그라들었습니다. 지난달 기준 외환 보유액은 약 22억 달러 줄며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유가증권이 90.5%로 대부분이고 현금은 4.1% 정도입니다. 외환 보유액 중 만기가 1년 이내인 외채 비율은 42%로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외환보유고라고 하는 것은 절대액으로 봐서는 안 되고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현금이 없는 게 한국의 국제 외환시장의 위기고 외화 비상금이 떨어져 복합적 위기 상황이 상당 기간 이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불안 심리 차단에 나섰습니다. 대표적인 국가신용 위험도 지표인 CDS 프리미엄은 7월 이후 하락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며 해외 채권 발행을 통한 외화 조달도 원활히.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관계기 간 협력을 통해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한국전력이 재무구조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이 만성 적자인 상황에서 올해는 최악의 영업 적자까지 예상된 건데요. 먼저 5년 동안 보유 부동산과 지분 등을 판 자금으로 14조 원을 마련해서 적자를 메우기로 했습니다. 또 전기요금을 계속 올리고 자동이체할 때 주어지던 1% 할인 혜택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의 올해 예상 영업 손실은 약 27조 2천억 원, 사상 최악의 적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이용료가 구조적으로 늘고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경기 회복으로 인한 전력 사용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국전력은 앞으로 5년간 14조 2,500억 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자회사인 한전기술 지분을 매각하고 15개 사옥과 11개 부지 등 부동산도 팝니다. 또 발전 자회사들의 신재생 사업 축소 등을 통해 비용 절감에 나섭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연료비를 반영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점진적인 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일정한 시간을 두고 저희가 이 인상 부담을 완충해서 국민들에 가는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미 한전은 지난 4월에 이어 다음 달 전기요금을 또 올리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자동이체 고객에게 1%의 전기료를 깎아주던 할인 제도도 내년 6월부터는 폐지됩니다. 작은 규모의 요금 인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미봉책에 불과한 거고 근본적인 사업 구조의 변환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탈원전 여파로 커진 한전의 적자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국토부 산하기관에 소위 야권 코드 인사가 대거 포진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7개 기관에 70명 가까이 되는데 특히 지난 3월 대선 전날이나 대선 바로 뒤 비슷한 인사가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나 임기 말 보온성 알박기 인사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백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부 산하기관 37곳의 임원 현황입니다. 전체 325명 가운데 선거 출마자 28명, 문재인 정부 청와대나 당직자 출신 19명, 대선 캠프 출신 7명 등 이른바 야권 코드 인사는 모두 69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가운데 문재인 정부 국정원 1차장을 지낸 윤모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양모 이사장과 변모 코렐테크 상임이사는 대선 하루 전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의 경호본부장을 지낸 최모 SR 상임이사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고 사흘 뒤 임명됐습니다. 정권 교체기에도 잇따라 공공기관 인사가 진행된 겁니다. 이들의 임기는 윤석열 정부 중후반까지 이어지는데 여권에선 정권 교체 이후 변화된 당정 관계나 국정 철학 관련 호흡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제기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는 임기 말 알박기 인사를 비판하더니 대통령이 돼서 스스로 비판받을 행동을 하신 거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인 지난 2017년 4월,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는 탄핵당한 정권이 졸속 추진한 알박기 인사라며 사실상 임기 말 공공기관장 인사 중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예, 다시 태풍 특보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1시간쯤 뒤면 태풍 흰남노가 제주도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다고 합니다. 초긴장 상태에 돌입한 제주도를 직접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노도일 기자, 1시간쯤 전에 연결했을 때보다 바람이 좀 더 많이 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노도일 기자의 몸도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장에서 느끼기에 지금 바람의 위력이 어떻습니까? 네, 보시다시피 이곳 서귀포시 법한포구에는 아까보다도 비바람이 더 강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빗물이 살같이 닿을 때마다 따가울 정도라 점점 태풍이 다가오고 있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는 1시간 전 기준 서귀포 남쪽 100km 부근에서 시속 30km가 넘는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상 속도라면
1시간 후 제주도 동쪽 해안을 지난 뒤 남해안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북상 중인 태풍 흰남노는 중심 기압 940헥토파스칼, 초속 최대 47m로 매우 강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태풍 흰남노의 위력이 사람은 물론 달리는 차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바람도 바람입니다만 오늘 낮부터 벌써 비가 굉장히 많이 왔죠. 비 피해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네, 제주는 오늘부터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접어들면서 침수와 고립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후 9시 기준 오늘 하루 한라산 윗세오름에서 607mm, 서귀포 대정읍에서 123mm가량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소방당국에는 강풍과 침수 피해 등 7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강한 비바람 탓에 관광객들은 발이 묶였습니다. 제주를 오가는 항로는 폐쇄됐고 오늘 제주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135편은 모두 결항됐습니다. 제주도는 비상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해안도로 등 위험 지역을 통제하고 나섰습니다. 법한포구에서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예, 제주 상황이었습니다. 기상당국은 이번 태풍 강풍의 반경이 400km에 달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반도 전역이 영향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시간쯤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남해안 지역은 사실상 전역이 초비상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다시 전남 여수부터 차례로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여수의 박건우 기자, 지금 박 기자가 서 있는 곳에서도 지금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곳 여수는 저녁 무렵부터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하더니 빗방울까지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비가 거세게 내리고 있어 볼까지 따갑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태풍 흰남노는 내일 새벽 4시쯤 여수에서 약 50km 거리까지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이 밀물이 들어오는 만조때라 해안 저지대 침수나 해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 해안가에 자리 잡은 상가들은 철문으로 입구를 막거나 모래주머니를 쌓아두며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 북상 소식에 여수 북동항에는 어선과 여객선 등 2천여 척이 피항을 한 상태고 전남에서는 선박 2만 7천여 척의 운항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전남 남해안 일대에는 가두리 양식장 면적이 5,300여 헥타르에 달하는데 어민들은 시설물이 망가지거나 정전으로 산소 공급이 중단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광양항에선 태풍 북상에 대비해 수출입 선박 2항 작업과 크레인이나 하역 장비를 굵은 와이어로 묶는 고박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여수 이순신대교와 거북선대교, 신안 천사대교 등 해상 교량도 초속 25m 이상 강풍이 불면 통행이 제한됩니다. 내일까지 전남 지역에는 100에서 300mm 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고 바람도 초속 40에서 60m로 강하게 불어 태풍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수 국동항에서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예, 지금 예보대로라면 흰남노는 내일 새벽 5시쯤에 경남 통영 앞바다로 육지로 상륙할 걸로 보입니다. 통영에 상륙한 뒤에 1시간 뒤에는 창원을 관통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창원 마산항으로 갑니다. 자, 김창섭 기자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방송하느라고 지금 비를 많이 맞은 것 같은데 비바람이 좀 더 거세진 것 같군요. 네, 이곳 마산항은 시간이 지날수록 비바람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태풍은 내일 아침 5시쯤 경남 통영에 상륙하는데 1시간 정도 뒤에는 약 40km 정도 떨어진 이곳 창원까지 진출합니다. 아직은 비바람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이번 태풍은 지난 2003년 창원을 휩쓴 태풍 매미와 경로가 비슷한 데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태풍도 바닷물 수위가 오르는 만조 시간에 태풍이 들이닥칩니다. 창원은 내일 새벽 4시 50분이 만조 시간인데 태풍이 통영을 거쳐 창원까지 진출하는 시간과 비슷합니다. 경남에서만 주민 2,200여 명이 대피했고 각 항포구에는 선박 13,500여 척이 피항했습니다. 남해대교는 오늘 차량 운행이 중단됐고 오늘 밤 12시에는 노량대교 등 나머지 다리도 전면 통제될 예정입니다. 거제에 있는 대형 조선업체들은 내일 오전 임시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의 모든 학교는 내일 하루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는데요. 경남에 오늘 낮 2시부터 태풍주의보가 내려졌고 조금 뒤 밤 11시에는 경남도 태풍 경보로 강화될 전망입니다. 경남 남해안에서만 여객선 23척이 결항됐는데요.
경상남도는 오늘 풍수의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최고 대응 단계인 비상 3단계를 가동하고 나섰습니다. 창원시는 내일 시내버스 일부 노선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창원 마산항에서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이번 태풍은 이렇게 육지를 통과하는 동안에도 시속 40m 내외의 강한 바람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바닷가 고층 빌딩들이 무엇보다 걱정입니다. 태풍의 위력이 가장 세다는 오른쪽 위험 반원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빌딩 사이로 바람이 지나면서 위력이 더 세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해운대 앞바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임서인 기자, 임 기자 뒤쪽도 이제 파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해운대 앞바다엔 파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부터는 비를 동반한 강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은 내일 아침 7시 부산에 가장 가까이 접근합니다. 부산은 이번 태풍의 오른쪽 위험 반원에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강풍의 위력이 커 파도를 키우는 데다 새벽에 만조까지 겹치면 해일 피해가 가중될 우려도 높습니다. 실제로 해운대 마린시티 일대는 6년 전 태풍 차바 당시 해일이 바로 옆 방파제를 넘으며 침수 피해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해일로 침수됐던 상인들은 이미 사흘째 영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해운대 일대 해안상가 150여 곳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태풍은 폭우를 동반해 부산에는 내일까지 400mm, 시간당 최대 100mm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과 저지대 주민 20여 가구가 대피했고 부산시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20만 명이 지낼 수 있는 이재민 대피 공간도 미리 확보했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 당시 크레인이 무너졌던 부산항은 오늘 운영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김해공항은 오늘 저녁 7시 이후 항공노선 86편이 모두 결항됐습니다. 밤사이 강풍이 초속 20m를 넘으면 광안대교 등 부산의 해안가 다리 7곳은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됩니다. 부산 지하철 1에서 4호선의 지상 구간은 내일 아침 첫 차부터 운행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예,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부산에도 이미 저희 취재기자의 몸이 흔들릴 정도로 아주 세찬 바람이 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울산 역시 태풍의 위험 반원에 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 전체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태풍 차바 때처럼 시내를 관통하는 태화강이 범람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울산 상황입니다. 자, 김동영 기자, 울산도 지금 비가 내리기 시작했군요. 네, 울산은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비바람이 강해져서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2016년 태풍 차바 때 태화강이 범람하면서 큰 피해를 봤습니다. 당시 점포 300여 개가 침수됐던 태화시장은 차수판을 세우고 모래주머니를 쌓으며 대비에 나섰습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침수 피해에 대비해 분당 4,500리터의 물을 빼낼 수 있는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을 태화시장에 설치했습니다. 울산 항포구에는 어선과 상선 등 선박 1,300여 척이 피항을 끝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내일 관내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지역 기업체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생산 중이던 선박 9척을 서해로 피항했고 남은 선박은 밧줄로 결속했습니다. 현대차는 수출부두에 있던 완성차 5천여 대를 안전지대로 옮겼습니다. 두 회사 모두 직원 출근 시간도 오후로 조정했습니다. 태풍은 내일 출근 시간대인 아침 7시 울산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은 태풍 중심부의 오른쪽인 위험 반원에 위치해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 시기를 전후해 시간당 50에서 100mm의 폭우가 내리고 순간 최대 초속 40에서 60m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예, 내일 오전에는 가능하시다면 집 밖으로 나오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도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린 데 이어서 내일까지 최대 250mm의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 잠수교 사정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정원 기자, 오늘 이미 비가 많이 내렸는데 지금 잠수교는 괜찮습니까? 네, 서울은 지금 바람과 함께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잠수교의 현재 수위는 6.12m로
보행자 진입이 금지되는 5.5m를 이미 훌쩍 넘겼는데요. 저녁 8시부터 보행자 통행이 전면 금지됐고 잠시 뒤면 차량 통행까지 전면 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오늘 하루 12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도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오고 있는데 현재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에 최대 2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후 6시부터 비상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비상상황 대응 인력을 기존 2,800여 명에서 6,400여 명으로 확대하고 침수 취약 지역에 모래주머니 32만 개를 설치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또 침수 피해가 잦은 서울 주요 하천 27곳은 출입이 금지됐고 우면산과 청계산 등 주요 등산로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내일 서울 지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1,400여 곳의 등교 수업이 중단되고 중학교는 상황에 따라 휴업이나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철야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한강 잠수교에서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밤부터는 대한민국 전체가 11호 태풍 흰남노의 영향권이라고 보고 모두 긴장하셔야 합니다. 그만큼 규모와 위력이 크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흰남노가 왜 이렇게 강해졌는지 홍혜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보통은 태풍이 육지에 다가서면 위력이 좀 줄어드는 게 보통인데 흰남노는 왜 이렇게 위력이 더 강해진 겁니까? 먼저 이 따뜻한 해수면 온도입니다. 태풍의 해수면 온도가 26도 이상일 때 발생을 하는데 예. 이 흰남노가 이동해온 그 수역을 보시면 28에서 29도 정도로 이 힘을 키우기에 최적의 조건입니다. 제주 인근 바다 해수면 온도는 27도로 평년보다 2, 3도 정도 높습니다. 네, 태풍은 수분을 먹고 자라는데요. 흰남노는 대만 방향으로 내려가다가 틀어져 올라오는 바람에 이 수분을 더 많이 빨아들이면서 강하게 발달했습니다. 올라오는 길에서 열대성 저기압을 흡수해서 덩치가 더 커졌다고도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흰남노는 한반도로 북상하기 직전에 일본 오키나와 남해상을 지나면서 이 12호 태풍으로 발달할 수도 있었던 열대성 저기압, 그러니까 태풍의 전 단계쯤 되는 예비 태풍과 합체했습니다. 안 그래도 센데 옆에 지나가던 작은 태풍을 끌어당겨서 더 커진 겁니다. 만약에 그냥 놔뒀으면 12호 태풍이 될 것이었으니까 태풍 지금 하나가 오는 게 아니고 2개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천히 오면은 이제 좀 더 약화될 시간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동 속도가 빠릅니다. 태풍은 북상하면서 보통 세력이 약해지는데 이 흰남노는 이동 속도가 빨라서 미처 약화할 시간도 없이 한반도까지 도달했습니다. 이 태풍은 비를 많이 뿌리느냐 또 바람이 세냐로 나뉘는데 이렇게 강해진 흰남노는 양쪽 다에 해당합니다. 예, 2003, 4년쯤 왔던 매미나 루사는 저도 아직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와 위력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역대 가장 강한 바람은 2003년 9월의 태풍 매미였습니다. 당시 131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이 루사에 이어서 두 번째 많은 4조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역대급의 물폭탄을 뿌렸던 루사 때는 그보다도 피해가 더 컸습니다. 이 상륙 시점에서 매미와 흰남노의 중심 기압과 풍속을 비교해보면 이 흰남노가 매미보다 조금 더 강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태풍의 경로는 매우 비슷할 걸로 보이는데요. 예. 매미는 이 통영에 상륙할 당시의 기압이 954헥토파스칼이었는데 흰남노는 좀 더 낮은 950헥토파스칼로 예상됩니다. 이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바람은 더 강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서 한반도로 다가오는 태풍의 위력이 좀 더 세지고 있는 걸로 봐야 합니까? 맞습니다. 이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하는데요. 이 가을철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가면 이 태풍도 일본이나 일본 동쪽 해상으로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을이 돼도 더운 북태평양 고기압이 물러가지 않고 이 확장하면서 태풍이 자꾸 한반도로 오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요즘에 가을에 그렇게 많이 수축을 안 하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죠. 일단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수축을 하지 않으면은 태풍이 우리나라나 일본으로 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예, 앞으로도 매년 이렇게 긴장할 일이 생길 수도 있겠군요. 모쪼록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예,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의 우유값 결정구조 개편안에 반대하던 낙농단체들이 결국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도입하기로 한 건데요. 우유 공급 중단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충영 기자입니다. 우리 낙농
우유값 결정구조 개편을 놓고 1년 넘게 대립했던 농식품부와 낙농단체가 지난 주말 손을 맞잡았습니다. 낙농단체는 정부 방안을 대부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도입해 마시는 우유값은 유지하고 치즈 버터용은 낮추기로 한 겁니다. 생산비가 오르면 원유 가격을 올려주는 현행 원유값 제도도 손봅니다. 원유값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 구조도 개편합니다. 낙농진흥회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 가까이가 생산자 측인데 전문가와 소비자 측 대표를 대거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간 농가 소득이 줄어든다고 정부안에 반대하던 낙농단체는 낙농업의 생존을 위해 한 발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2026년 유럽연합 FTA 발효로 유럽산 치즈 등 유제품에 붙던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어서 기존의 가격 체계를 고수하다간 국내 낙농업계가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부는 사료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낙농가한테 마이너스 되는 정책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들이 정부 제도 안에 저희는 반영됐다고 판단을 했고, 양측 합의로 우유 공급대란은 피했지만 조만간 우유값은 오릅니다. 당장 올해 원유값은 기존 제도 하에서 올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유 가격이 오르면 빵, 과자, 각종 음료 등도 줄줄이 오르게 됩니다. 우유발 식품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캐나다 남서부에서 연쇄 흉기 난동이 발생해 10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중상자가 많아서 인명피해가 더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찰은 달아난 용의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캐나다 원주민 거주 지역. 경찰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현지 시간 4일 캐나다 남서부 13개 지역에서 흉기 난동이 연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들은 인구가 적은 원주민 거주지와 인근 도시들에 차를 몰고 이동하며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10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는데 중상자가 많습니다. 지난 2020년 22명이 희생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가장 많은 인명피해입니다. 캐나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 2명의 사진을 공개하며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It appears that some of the victims may have been targeted and some may be random. So to speak to a motive would be extremely difficult at this point in time. 해당 지역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경찰은 검문소를 세우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쥐스탱 트루도 총리는 성명을 통해 끔찍한 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피해 주민들의 위로를 전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프로야구 선두 싸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1위 SSG 독주로 싱겁게 끝나는 듯 했는데 2위 LG가 7연승을 달리면서 신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불붙은 LG 타선. 안타열 5개로 롯데 마운드를 폭격하며 14대1 완승을 거둡니다. 7연승에 성공한 LG는 선두 SSG와의 격차를 4경기 차까지 좁혔습니다. 지난달 25일 9경기 차에서 불과 열흘 만에 5경기를 지운 겁니다. SSG를 꼭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순간순간 경기하는 팀만 이기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경기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잘 던지고 잘 때리는 완벽한 투타 조화가 엄청난 상승세의 원동력입니다. 최근 7경기에서 LG의 실점은 단 7점에 불과한데 타선은 시즌 내내 아주 뜨겁습니다. 지난해 팀 평균 자책점 1위에도 팀 타율은 8위에 그쳤던 LG지만 올 시즌 팀 타율을 비롯해 타점, 장타율 등 대부분 타격 지표에서 1위를 달리며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막부터 1위 자리를 지키며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에 도전했던 SSG로선 최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실제로 SSG의 전신인 SK는 2019년 시즌 최종일에 두산에게 역전을 허용한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1위 SSG는 25경기, 2위 LG는 29경기를 남겨둔 가운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두 팀의 2연전이 불붙은 선두 싸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谢郝宇之师姐 in spreading us one to come. 때를 알고 내리는 좋은 비처럼 다시 사랑이 찾아옵니다. 그렇듯 비바람도 때가 있는 법이죠. 좋은 비, 단비, 기름진 비는 때 맞춰 생명을 살려내고 곡식과 과일을 살찌웁니다. 비도 순하고 바람도 고르게 붑니다. 불어도 비스듬히 비껴가고 비도 가늘게 내립니다. 그런데 미친 바람, 큰 비를 다산 정약용이 탄식합니다. 괴로운 비, 그리도 내려 해도 나오지 않고 구름도 그치질 않네. 아이들은 농사를 망친 어른들 속도 모르고 헛자라 시큼한 돌배와 앵두를 따먹으며 놉니다. 이제 막 익어가던 대추가 바람에 우수수 떨어져도 즐겁기만 한 이 전래 동요처럼 말이죠. 큰 명절을 앞둔 막바지 큰 대목을 단대목이라고 합니다. 지난 대구 사투리로 대구를 노래하는 시인이 단대목에 서는 장을 반깁니다. 걸레 쪼가리 하나만 갖다 놓아도 강아지 한 마리만 올려놓아도 장이 선다는 추석 단대목장. 그런데 추석 대목장 반찬 가게에 이런 하소연이 내걸렸습니다. 제발 많이 달라고 하지 마세요.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물가는 미친 듯이 뛰고 지난달 수해도 미처 추스러지 못했는데 미친 바람, 큰 비, 광풍, 대우가 코앞에 닥쳤습니다. 지난 여름 내내 젖었던 몸과 마음을 초가을 햇볕에 말릴 새도 없이 괴물 태풍이 덮쳐오고 있습니다. 그 기세가 워낙 거칠고 사나워서 원망스럽기 앞서 겁부터 납니다. 잔뜩 성인한 자연의 재앙을 온전히 피할 수는 없어도 모두가 합심해 피해를 줄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허구한 날 치고받으며 드자비질로 지새우는 자들을 시인이 꾸짖습니다. 사마귀와 메뚜기가 물고 뜯고 싸운다. 방앗개비와 찌르레기가 내잘났다 다툰다. 네 알았으랴 그때 하늘과 땅을 휩쓰는 비와 바람이 몰아치리라고. 우리네 정치판은 다산이 혀를 찾던 철없는 시골 아이들에 비할 바가 아닐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 다들 서로 돕고 챙기고 보살피며 이 또한 지나가기를 기도할 따름입니다. 기상청 예보 분석관이 예전 태풍 피해 상황을 보여주며 당부합니다. 이 숫자들 하나하나에 다 많은 사람들의 슬픔과 회한이 담겨 있습니다. 이 슬픔과 회한이 다시 찾아오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태풍이 세차게 나무를 흔들어 대릴수록 나무는 뿌리를 더욱 깊고 단단히 내립니다. 9월 5일 앵커의 시선은 태풍 앞에서였습니다. 네, 태풍 흰남노는 서귀포 남쪽 해상으로 접근했습니다. 여전히 크기도 크고 매우 강한 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자정 전후로는 제주에 가장 근접하겠고요. 새벽 5시 무렵에는 경남 남해안에 상륙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태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태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비도 강하고 바람 또한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특히 레이더 영상에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곳곳으로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에는 600mm 이상, 남해안과 영남 해안 쪽으로는 400mm 이상이 더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최고 250mm까지 오겠습니다. 비구름은 내일 오전 중으로 물러나겠는데요. 바람은 좀 더 오래 가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해안 쪽으로는 건물 일부가 붕괴될 수 있을 정도로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바다에서는 태풍과 만조 시간대가 겹치면서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최고 10m가 넘겠는데요. 내일까지는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내일까지는 정말 여러분들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월 5일 특집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